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성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이죠. 이 경로로 탈북한 병사들은 남한으로 오는데 2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남한 군인들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북한 최전방 고성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였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살,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원 입대를 선택했어요. 군대만 가면 새끼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성훈아, 그냥 고향에서 살자. 엄마는 가난해도 아들 곁에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매일 낀 일을 걱정하며 사는 게 지겨웠거든요. 지금도 그때 저의 선택은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줘.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후 제가 복무하게 된 곳은 남한과 불과 500m 떨어진 최전방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아침 쥐꼬리만한 강냉이 밥 한 덩이와 맹물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썩은 뭇잔지가 반찬으로 나왔는데 그마저도 간부들이 절반은 빼돌렸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면 밤마다 남한에서 풍겨오는 삼겹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럴 때마다 위장이 쥐어짜듯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면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쳤어요. 낡은 군복은 그 추위를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양말은 구멍이 나도 새것을 지급받기 힘들었고 장갑도 너무 낡아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보초를 설 때면 살얼음이 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훈련 중에 기절한 전우의 얼굴에 지휘관이 오줌을 누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깨워야 정신을 차리지. 그들에게 우리는 인간이 아닌 짐승이었나 봅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하는 훈련이 대부분이었고 지치면 나약하다고 욕을 먹었죠. 쓰러지면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따귀를 맞았고 항의하면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끌려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박영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성훈아, 우리 함께 버텨보자.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놈들이 이긴 거야. 라며 웃어주던 친구였어요.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가까워졌는데 어느새 형제 같은 사이가 됐죠. 특히 영민이는 저보다 글을 잘 읽었어요. 밤마다 몰래 모여서 고향에서 가져온 소설책을 읽어주곤 했죠. 금서였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면 서로의 강냉이 밥을 나눠 먹었고 추운 날에는 등을 맞대고 자며 체온을 나눴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 훈련 중에 우연히 발견한 남측의 전단과 건빵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철조망 근처 수색 중에 발견한 그것들을 주워들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단을 펼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환하게 빛나는 사진 속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웃음 가득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선전선동 과장이 보여주던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진들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전단 속 사진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거기 붙어있던 건빵의 달콤한 맛은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건빵 하나가 우리 군대 한 달치 식량보다 맛있었어요. 결국 저는 전단을 제 군화 밑창에 숨겼습니다. 매일 밤 초소에서 몰래 꺼내 읽었죠. 저걸 보다가 걸리면 총살감이다라는 공포와 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 뒤엉켜자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사건은 남측의 대규모 군사훈련 소식과 함께 폭발했어요. 부대에 긴급 대치 명령이 내려졌고 우리는 72시간 연속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울린 비상 사이렌 소리에 모두가 총을 들고 뛰쳐나왔죠. 숨 돌릴 틈도 없이 최전방으로 투입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면서 총을 들고 있어야 했어요.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군화 속 발가락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죠. M16 소총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팔은 저려오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총을 내려놓았다간 당장 구타를 당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도 우리는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망원경으로 남쪽을 주시해야 했죠. 눈꺼풀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의식은 점점 혼미해져 갔어요. 졸음이 쏟아질 때면 뺨을 꼬집고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옆 초소의 전우는 졸았다가 발각되어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세 번째 날 새벽, 영민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보초를 서다가 탈진한 거였죠.
얼어붙은 군복에 몸이 덜덜 떨리는 영민이를 안아보니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성훈아, 너무 추워. 영민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휘관은 쓰러진 영민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런 나약한 새끼는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래서 너희 같은 천민들은 군대도 못 견디는 거야. 저는 영민이의 차가워져가는 몸을 부둥켜 안은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의무실에만이라도 데려가게 해주세요. 영민이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귀뿐이었어요. 너도 똑같이 될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싶어? 협박과 함께 당직실로 끌려갔고 그 사이 영민이는 혼자 눈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민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영민이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본보기로 놔두라. 이런 나약한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둬라. 라는 지휘관의 명령이었어요. 밤새 영민이의 시신을 지키며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죠. 새하얀 눈이 영민이의 차가운 얼굴을 덮어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영민이는 그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저는 철조망 너머 환하게 빛나는 나만의 불빛을 바라보며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단 한 모금의 물도 얻지 못하고 죽어간 영민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반드시 탈출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영민이의 시신이 눈 속에 묻히던 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과 500m, 걸어서 15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지뢰밭과 철조망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믿을 만한 동료가 필요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같은 소대의 이재환과 최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게 지겹지 않아?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곧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재환이는 제가 영민이의 시신을 지키던 밤 몰래 담요를 가져다 준 전우였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어차피 여기 있다간 우리도 영민이처럼 될 거야. 민혁이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다고 해요. 차라리 죽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여기서 살면 뭐가 달라? 우리는 매일 밤 근무 교대 시간을 틈타 몰래 만났습니다. 당직 순찰대의 동선과 교대 시간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순찰대는 2시간마다 교대했고 교대 시간은 자정과 새벽 2시, 4시. 우리가 주목한 건 교대 시간의 빈틈이었습니다. 특히 A초소와 B초소 사이에는 약 3분간의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A초소 순찰병이 매시 15분에 순찰을 돌고 B초소는 35분에 순찰을 돌았는데 그 사이 좁은 통로가 있었죠. 게다가 C초소는 눈보라가 심한 날이면 순찰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초소 안에만 있었거든요. 이동 경로도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A초소 뒤편의 낮은 언덕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곳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죠. 다음은 지뢰밭이었는데 겨울에 지뢰 매설 작업을 했던 민혁이가 안전한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철조망을 넘어야 했어요. 첫 번째 철조망을 자르고 나면 두 번째 철조망까지는 30초 안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필요한 물품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철조망을 자를 절단기는 필수였죠. 민혁이가 보급창고 담당 병사를 알고 있어서 한 달 동안 그의 식량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절단기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들키면 너희는 본 적이 없다고 해. 난 모른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절단기를 우리에게 넘겼어요. 재환이는 위조된 수색 명령서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본래 행정병이었던 그는 지휘관의 도장과 서명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 잘못 만들면 우리 모두 죽는다. 몇 밤새 연습했죠. 위조된 명령서에는 우리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전방 수색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탈출 경로를 답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매일 밤 순찰을 돌 때마다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철조망이 어떤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감시초소에서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특히 주목한 건 감시등이 비치지 않는 구간이었죠. B초소 뒤편의 참호 구간은 감시등이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각자의 역할도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제일 앞에서는 제가 가기로 했어요. 위조된 수색 명령서를 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순찰대와 마주치면 저는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에는 재환이가 맡았어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르는 게 그의 임무였죠. 민혁이는 맨 뒤에서 우리의 발자국을 지우고 지뢰밭에서 안전한 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음력 금음날로 정했습니다.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어야 했고 날씨도 우리 편이어야 했죠. 기상 관측병이었던 민혁이의 말로는 그날 밤 큰 눈이 올 거라고 했어요. 눈이 오면 발자국은 금방 지워지고 시야도 나빠져. 우리한테는 기회야. 하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혁이가 절단기를 옮기다가 순찰대와 마주칠 뻔했어요. 다행히 눈보라가 심해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리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재환이는 위조 명령서를 만들다가 손을 다쳤어요. 붕대를 감으면 의심을 살 것 같아 피가 나는 채로 근무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매일 밤 우리는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받을 고통이었죠.
탈북자 가족이란 낙인이 찍히면 그들의 삶은 지옥이 될 테니까요. 특히 저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라던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됐지만 적어도 살아남겠다는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탈출 하루 전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절단기는 재환이의 군화 밑창에, 위조 명령서는 제 군복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민혁이는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경로를 머릿속에 또박또박 새겼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자유의 땅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초소에서 마지막 근무를 서며 저는 영민이를 떠올렸어요. 영민아, 우리가 꿈꾸던 자유를 내 목까지 만끽할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꼭 세상에 알릴게.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나만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력 금음날 자정,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최전방에서 우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위조된 수색 명령서를 꽉 쥐고 첫 번째 초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1번 초소, 수색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외쳤어요. 초소 안에 병사가 졸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천천히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수색이라고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에게 위조된 명령서를 내밀었죠. 상부 지시입니다. 남측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해서. 초소 병사는 영하의 날씨에 오래 밖에 있기 싫었는지 명령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A초소와 B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로 향했어요. 계획대로 15분이 되자 A초소의 순찰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틈을 타 낮은 언덕을 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눈보라가 우리의 발자국을 지워주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수색등 불빛이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비춰졌습니다. 누구야? 순찰대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환이가 재빨리 눈 속에 엎드렸고 민혁이는 참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색 명령서를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수색조입니다. 상부 지시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눈보라가 심해 순찰대는 제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수색등 불빛이 명령서를 비추었고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죠. 이 개새끼들, 이런 날씨에 수색이라니. 순찰대장이 투덜거리며 명령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이 눈보라 속에서도 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순찰대장은 더 이상의 확인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위기를 넘기고 지뢰밭 앞에 도착했어요. 민혁이가 앞장섰습니다. 내 발자국만 따라와. 절대 삐져나가지 마. 그가 겨울에 지뢰 매설 작업에 참여했던 덕분에 안전한 통로를 알고 있었죠. 한 발 한 발이 죽음과의 갈림길이었어요.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철조망 앞에 도착했어요. 재환이가 군화에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찰칵찰칵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혔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았죠. 서둘러. 순찰대가 다시 올 시간이야. 민혁이의 다급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하고 두 번째 철조망까지 30초. 그 짧은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달리는 동안 발밑에 지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도 재환이의 절단기로 잘라냈죠.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DMZ를 건너 남한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를 발견한 거였죠. 탈북자다. 잡아라. 우리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이제는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려. 죽을 생각으로 달려. 제가 외쳤어요. 눈보라 속을 헤치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총성과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민혁이가 넘어졌지만 재환이가 재빨리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하냐. 마지막 철조망을 넘자마자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우리는 귀순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외쳤죠.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북한을 탈출한 귀순자입니다. 그때였어요. 밝은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고 잘 정비된 군복을 입은 남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그들의 현대식 장비와 늠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군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이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남한 군인들이 재빨리 다가와 우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오히려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추우시죠? 일단 따뜻한 데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후 따뜻한 차와 빵을 건네받았을 때 우리 세 사람 모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재환이가 흐느꼈어요. 민혁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깨를 떨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영민이를 생각했습니다. 영민아, 우리가 해냈어.
이제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 자유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 500m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치고는 짧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30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후 남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군용 차량에 탑승했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국정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남한 장교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나 명령이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재환이와 민혁이를 바라봤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차량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물결. 전단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칠같이 어두웠는데 이곳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새벽녘, 차가 국정원 청사에 도착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깨끗하고 반짝이는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복도는 북한 군부대의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통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처음 안내받은 곳은 의무실이었어요.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따뜻한 식사 후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우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당장 신문부터 했을 텐데. 의사는 친절하게 우리를 검진했어요.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치료해주고 영양실조 상태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어서 안내받은 식당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 고기 반찬까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식사였죠.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에 시작된 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실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의자도 있었어요. 조사관은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했죠.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북한에서의 비참했던 생활, 영민이의 죽음, 탈북 과정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 번 눈물이 났지만 조사관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조사 중간중간 보여준 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TV에서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길거리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환이는 울면서 말했죠. 이게 꿈이 아닌가요? 민혁이도 연신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각자 따뜻한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깨끗한 이불과 포근한 베개. 군대에서 딱딱한 침상에서 자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샤워실에서는 뜨거운 물이 무제한으로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냉수로 씻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물로 마음껏 씻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높이 솟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다뤘고 예능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었죠. 북한에서는 오직 선전 방송과 김일성 우상화 프로그램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옆방의 재환이와 민혁이도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잠들기 전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이곳에는 정말 자유가 있어요. 제가 꿈꾸던 그 자유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포근한 이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영민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땅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어. 마지막 생각과 함께 저는 생전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죠. 하나원 앞마당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봄꽃은 피었지만 이곳의 꽃들은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놀라웠던 건 시설의 깨끗함이었습니다. 2인 1실의 방에는 에어컨도 있었고 온수도 24시간 나왔죠. 물을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쌀밥을 무제한으로 제공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반찬도 매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공짜인가요? 민혁이가 놀라서 물었더니 당연하죠. 배고프시면 더 드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매일의 일과는 신기한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는데 마우스를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요? 인터넷의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내부 인트라넷만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재환이는 유튜브에 푹 빠졌습니다. 성훈아, 이거 봐.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대. 매일 새로운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죠. 민혁이는 뉴스 보는 걸 즐겼어요.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경제 교육 시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수십 년은 모아야 할 금액이었죠.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카드는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문화 충격도 컸어요. 나만의 드라마를 보며 배우는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의 말투나 행동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있어졌죠. 학생들이 선생님과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네요. 학교 장면이 나올 때마다 놀라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나원 옥상에서 본 야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담당 선생님이 우리를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곧 여러분도 저기서 살게 될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물결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해가 지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전기가 들어오는 건 하루에 2~3시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밤은 달랐어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저기 보이는 게 강남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민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철조망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거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적응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습관이 튀어나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수령님께서 라는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올 때면 민혁이가 살짝 팔을 꼬집어주곤 했죠. 재환이는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넘어질 뻔했고 저는 카페에서 주문하는 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랬답니다. 먼저 온 선배 탈북민들의 위로는 큰 힘이 됐죠. 그들의 정착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 놀이공원에서 탄 놀이기구, 대형마트에서 본 수많은 상품들. 모든 경험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다니. 이게 다 진짜인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 먹어본 피자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죠. 이런 게 음식이라고? 민혁이가 한 조각을 먹고는 놀라서 눈이 커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환이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고는 이렇게 달콤한 게 세상에 있다니 라며 감탄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지고 나만의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켰나 봐요.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재환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민혁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삼았죠. 북한에서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원을 나가 실제 남한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렘이 더 큽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삶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자유의 땅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 그 첫걸음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던 날, 재환이와 민혁이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재환이는 요리학교에 등록했고 민혁이는 IT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아, 꼭 성공해서 보자. 서로를 안아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23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저를 밀어주는 힘이 됐습니다. 특히 영민이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오르는 원동력이었어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사, 영어, 수학, 모든 게 생소했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성훈 씨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정말 의미 있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드디어 대학 입시에 도전했어요. 제가 선택한 전공은 국제관계학이었습니다. 왜 그걸 선택했냐고요? 철조망 너머 자유를 보며 살았던 경험, 그리고 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는 것도 발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통일외교 수업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민이의 죽음,
필사적인 탈북 과정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이유까지.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형, 저도 정말 외로워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한 탈북 청소년의 말에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꿈을 꿀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히 깨달았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죠. 밤새워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재환이와 민혁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재환이는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고 민혁이는 IT 회사에 취직했죠. 가끔 만나면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500m의 죽음의 문을 넘어온 그날, 영민이를 떠올리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뤄낸 것들까지. 어느 날 한 통일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통일 외교관이 되어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듯이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외교부 통일교류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영민이의 죽음, 북에 두고 온 어머니,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룬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유를 찾아 죽음의 문을 넘어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납니다. 북한에서 철조망 너머로 보았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 빛나는 자유가 언젠가는 북녘 하늘에도 가득하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 외교관이라는 꿈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영민이의 목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